야 너무 예민해 지금. 너무 그런 뜻이 아니 왜 뉘앙스를 그렇게 해? 김건희는 다 거짓말이라고. 이름 뭐예요? 김건희. 거짓말이야. 김명신이야. 내란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특검 조사에도 나오지 않고 에어컨 나오고 있는 접견실에 들어앉아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2차 소원 통보 날이 오늘인데 네. 오늘 또 안 나왔죠. 10시에 나오라고 했거든요. 불응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사람 아니야. 네, 아파. 건강이 좋지 않다. 계속 이런 이유를 댔고요. 일단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이번에 불응을 하면은 이제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네. 윤석열 측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지금 그 주치 소견서를 오늘 서울구치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소견입니까? 이게 어떤 소견이냐면 실명 위험이 있다라는 주치 소견서라고 하고요. 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계속 불을 켜두잖아요. 네. 그게 이제 눈 건강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운동을 할 수가 없는 환경도 불편이 크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원래 운동 안 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 좀 이게 근데 웬만하면 이 건강 이슈는 내가 조금 조롱하거나 네.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맞습니다. 운동 안 했잖아. 네. 아니 뭐 그리고 밤마다 맨날 술 먹고 아니 더 밝은 조명 아래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왜 그래 이제 와서? 그러니까 법무부도 바로 반박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실외 운동 다른 일반 수용자 똑같은 기준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 더워서 안 할 거 아니야 지금. 아니면은 윤석열은 그 안에다가 스크린 골프장 칠 수 있는데 해달라나 보네. 사우나가 없잖아요. 운동하기 싫은 거야. 그 자체가 사우나 덥다며. 땀이 자체 사우나잖아. 왜? 뭐가 문제인데? 네, 완벽한 건식 사우나인데. 나 진짜 너무너무 열받네. 아니 지금 윤석열이가 들어앉아 있는 그 독방. 네. 그 독방 임대료가 1억이야. 가고 싶어서 이번에 나왔어 1억이라는 거. 시가가 나왔다고. 가고 싶은 조폭이 있어. 네. 1억 줬대. 1억 줬다고? 1억 줬 금액이 이번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브로커에다가 1억을 송금했다는 거야. 거기 한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곳인데 뭘 계속 좁다 숨 막힌다 지옥이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 이것 때문에 지금 화 많이 나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너무 화가 나네 진짜. 근데 저는 그 특검보 문흥주 특검보가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윤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자꾸 쓰더라고요. 근데 저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야 이미 돼. 내란 특검도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 얘기 자꾸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강제 수사를 뭘 염두를 해도 그냥 하는 거지. 그렇지. 강제 수사에 돌입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아직 온도가 좀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닌가. 그러게. 염려가 좀 됩니다, 사실. 예전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케이스에서 그 새로운 체포영장이라든지 뭐 강제 구인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구속영장의 그 연장에서 그 구속영장 발부의 효력을 가지고 네.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해서 이제 인치한 상태에서 이제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직접 끌고 온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 왜 이렇게 계속 거부할까라고 하는 걸 보면은 네. 결국은 자기는 특검의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점을 찍는 게 이제 끌려나가는 모습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지층에 대한 어떤 뭐 소구력이든 뭐든. 네. 근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 이런 사법 질서가 무력화되고 특히 특검까지 이렇게 무력화되는 것들을 적어도 특검은 이게 방치하면 안 된다. 용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구치소에 가서 직접 끌고 네. 사실 이제 차량에 태우고 특검 수사실로 그냥 가면 네. 대외적으로 보여질 일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뭐 벌써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는 일단은 그러면 체포 영장을 진행하면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해도 되고 네. 지금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가 됐잖아요. 네.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의 효과로서 그냥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였거든요. 과거에. 네, 이거는 제가 좀 정확히 설명드리면 법적 절차만 설명해 주세요. 구속영장에는 이제 이용우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 구인의 근거 규정이 없어서 구치소가 쭈삣쭈삣하는 건데 네. 구속영장이 있을 때는 구인도 포함한다라는 게 그 판결의 취지고 가능했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제 다 만료가 됐고 다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뭐 외환이 됐든 김건희 특검이 됐든 새로 시작하는 수사 혐의들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체포영장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구속영장 또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인이라는 구금과 구인 두 가지 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구속돼 있잖아요. 네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 겁니다. 같은데. 근데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이 저는 불만인 거예요. 뭘 염두를 하냐고요. 그냥 체포영장 바로 들어가야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거나 재판에 협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내란 특검으로 어차피 무기 아니면 상영이에요. 상영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 수사 협조하나 안 하나 나는 무기징역이다. 사실 우리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수사 협조하지 않아서 최대 형량이 떨어져도 사형을 받더라도 집행 안 하기 때문에 무기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 해야지. 그러니까 이럴 때 아니 한동훈이가 그거 다 점검하잖아. 그렇지. 시설? 그럴 때 이럴 시설 때 점검 싹 했잖아. 맞아. 직접 했어. 한동훈이나 저기 홍준표 같은 사람이 내란죄에 한해서는 사형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이 뜨거라 하면서 바로 출석할 겁니다. 한동훈이가 시설 점검 다 했다고. 행여나 이거 끊어질까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봤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해안이 있었네요. 한동훈이. 한 번만 하면 한 번.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제 생각은 근데 윤석열을 보고 한 번은 하는 걸로 제가 인생 가치관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원 포인트 사형 집행. 예. 아니 왜냐하면 사회 해악이 너무 커. 그럼요. 그렇지. 너무 커. 이 보통 크면은 내가 웬만하면 가치관 바꿉니까? 처음 바꿔봅니다. 한 번. 저도 내란과 외환만 사용하는 거 찬성. 네, 범죄로 치면. 어차피 집행 안 한다는 확신으로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윤석열은. 저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 이렇게 지금 인권 유린당해 이거를 미국에다 일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닌 게 그래서 실제로 지지자들 그리고 뭐 이상한 언론들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혼내주러 온다라는 걸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하나 이렇게 많아. 트럼프 측근이 화났다. 이제 그 윤석열이 구하러 온다라는 식의 보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기서 말하는 트럼프 측근이 누구냐면 트럼프 1기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프레드 플라이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내가 계속 이런 대우 받는 거 보면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저 사람이요? 그래서 관련해서 JTBC가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이메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프레드 플라이츠라는 사람이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거나 판단을 갖고 말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만남에서 윤석열에 대한 공정한 재판 뭐 요 정도만 언급을 했고 뭐 좌시하지 않겠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고 네. 이메일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저 사람이 트럼프는 아니잖아. 그렇죠. 거의 동격 취급해요. 네. 저 사람이 NSC 비서실장이면 우리나라는 NSC 보통 의장이 통일부 장관이 하거나 국가안보실장이 하거든요. 그 장관 보좌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급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네. 심지어 아니 그 1기 때 지금도 아니야. 1기 때라며. 뭐야? 1기 때.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거 다 빼고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면 이런 거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내정 또는 심지어 법 절차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인권유린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법 절차나 원칙도 제대로 지금 강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저렇게 계속 출석 불응하면은 끌고 오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마당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건강상 이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윤석열 나와가지고 신문 자기 한번 나가보려고 출소해보려고 몇 시간 동안 자기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안 나오고 그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출석 불응하고 이게 선택적으로 건강상이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가지고 계속 네. 이런 식의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출석 조사해라. 특검 조사실은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니 근데 거기 안에서도 시원한 것 같긴 해. 네, 지금 접견실에서 시원하게 있으니까 그게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전 궁금한 게 이 미국인이 어쨌든 한국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곳 쪽에서 받아서 쓰는 거는 거기 안에 있던 국힘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전달을 또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또 한국에 이제 종종 와가지고 좀 그런 식의 발언들도 좀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자체가. 저런 분들이 뭔가면 로비스트예요. 아. 국제 로비스트 역할을 해요. 실제로 근데 미국 정부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미국의 이른바 이제 군산 관련 기업들이라든가 네. 그런 쪽에 로비스트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네.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속보.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오후에 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아 염두에 둔다. 너 사과해. 야 한다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오전에 염두에 둔다 땐 제가 잠깐 뚜껑 열렸는데 지금 뚜껑 청구하니까 닫아. 우리 뚜껑 매불쇼를 닫아. 본 것 같아요. 뭐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매불쇼 하지도 않았는데 매불쇼 대본을 누가 유출시켰나? 잘한 일이죠. 아 잘했습니다. 영향력이 다방면으로 아주. 아니 그럼 이제 체포영장이 만약에 이제 발부가 되면 예. 그러면 뭐 진짜로 이제 강제 구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부와 구인은 또 이제 다른데 네.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구인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재판부 그 법원에서도 보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발부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청구를 했기 때문에 특검도 발부되면은 진행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집행하러 구치소로 갑니다. 그때는 이제 관저로 갔지만 이제는 또 구치소로 갑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윤석열이가 안 나오고 버텨 예를 들어. 그러면 그냥 뭐 방에 들어가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팔 붙잡고 나오면 됩니다. 김성훈이 없어요 윤석열에게는. 이광우 이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거의 제가 볼 땐 종이짝일 거예요. 네. 윤석열이 몸 자체가 근육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없을 겁니다. 네. 격렬히 저항하면요. 잡지 마. 그러다가 독재 폭행으로 또 얘네들이 프레임 전환시킬 수 있잖아. 정진웅 검사한테처럼. 그 정도 힘도 없을 거라고. 공무집행 방해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하나 좀 저희가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네요. 지켜봐야죠 또. 네.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면서 104명의 시민이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했고 1심이 이제 시민들 편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는 또 이마저도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 말고도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것도 있고요. 김용현에 대한 거, 박한수에 대한 거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어. 지금은 이제 그나마 나오고 있는 게 정신적인 보상이잖아요. 아니 실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를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뚝 떨어진 것을 이거 정량적으로 이게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 배상금이 좀 더 올라가고 이거는 더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손해라고 할 때 지금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만 들어가서 이제 10만 원 인정이 된 건데 우리 최욱 MC님 말씀하신 건 이제 소극적 손해예요. 일을 못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그 차익만큼을 이제 물어달라 이건데 우리가 규범적 손해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이게 사법 지금 체계에서는 좀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과관계를 상당히 좀 엄격하게 또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선례가 없어서 한번 해볼 법은 한데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지금 위자료 부분이라도 인정이 된 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획기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이 부분은 뭐 서로 지금 변호사들이 지금 이 모집을 해서 소송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아마 계속 줄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놈 진짜 나쁜 놈인 게 행여나 또 자기 돈에 손댈까봐 바로 그것도 뭐 법적으로 장치 걸어놨죠. 비상계엄 그 위자료 1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강제 집행 정지도 신청을 했어요. 이 놈은 진짜 대단한 놈이야. 항소하면서 이것까지 보통 얘기가 아니야.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진짜 돈 문제는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판결이 최종심에 가서 이제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지불을 안 하면 이제 자발적으로 지불 안 하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최종심 확정되면은. 근데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나와도 아직 확정은 안 됐어도 1심 단계에서 가집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 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그 받아줘요? 아니 대체적으로는 가집행 받아줘요. 얘는 대체가 아니잖아요. 대체적인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강제집행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거고 강제집행 신청하면 법원은 대체적으로 받아줍니다. 누구를 위한 법원이야? 근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의 재산은 10억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10억이 다 바닥났다. 그러면 김건희 재산이 한 70억 된다고 하잖아요. 김건희 재산으로 확대되나요? 그건 안 된답니다.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데 김건희가 내란에 개입했을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김건희한테도 이제 그게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쪽으로 나중에 가서 소송하는 게 더 받을 가능성 크죠. 왜냐하면 김건희가 집행이라는 거는 자기 재산만큼만 책임을 지니까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나중에 최은수씨까지도 확대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내란에 다 연루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연루가 뭐 안 된 것처럼 얘기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루가 됐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 받아야 이제. 너무 예민해 지금. 너무. 그런 뜻이 아니 왜 뉘앙스를 그렇게? 뉘앙스 조심해 주시고요. 5분 전까지만 해도 오늘 신인규 좋다 그랬는데 너무 예민해 지금. 저 사안별로 조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예민하게 하는 인간이 있죠. 지기현이 나와. 지기현이 나와. 룸살롱에서 나오라 말이야. 이 룸살롱 지기현. 나오란 말이야. 아직도 들어가 있네. 여기 있지. 삼겹살 먹고 있지. 룸살롱 지기현. 그리고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법논리로 풀어줬고. 그렇죠. 내란 재판 지금 느긋하게 진행하고 있고 12월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이는 지금 뭐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기현이가 지금 내란 재판 다 하고 있어요. 이 정말 견딜 수가 없잖아. 근데 시민단체 사세행이라는 곳이 시민 2만여 분과 함께 이 문제 많은 지기현이를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청원서를 대법에 제출했던 겁니다. 지기현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의원님. 저는 그 지난번에 이제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통해서 진상규명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는데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이면 다 확인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냥 거의 끌어안고 있잖아요. 끌어안고 있잖아요. 거의 발표도 안 해요. 조희대. 그냥 시간 지나면 이게 뭉개지겠거니 하고 네.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조희대. 저는 이거를 다시 이제 그 박찬대 후보가 지금 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네. 공수처에 관련 자료도 넘겼고 네.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이상으로 더 저는 더 크게 보는 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당시 그 대법원 전압 판결 이 진상도 지금 다 묻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거 다시 수면에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서 그 당시에 정말 딱 9일 만에 전압 판결 선고됐거든요. 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응당한 책임질 사람들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묻혀 있고 이거 다시 수면에 올려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네.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왜 아니 그때 정말 국민적 여론 뜨거웠는데 그 왜 다 스톱됐어요? 선거 시기에 한번 좀 이렇게 좀 네. 그런 과정이 있었죠. 선거 시기에 이제 사법부까지 대립 전선을 만들어서 전선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행정부에서 한다기보다는 국회에서 나서줘야 돼요. 국회에서 해야 예를 거죠. 들자면은 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가능합니다. 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특검도 가능합니다. 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어떤 돼요. 분들이 상권 분립이라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국회는 상권 분립에 근거해서 그렇지. 사법부에도 감나라 배나라 하고 네.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게 겁니다.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게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네. 아니, 그게 삼권 분립이지.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명분 삼아 가지고 이런 식의 정치 개입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법 독립은 다 존중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사법부 독립을 부인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사법 독립을 가장해서 결국 대법원이 정치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거는 뭐 특검 그 이상도 더 해야 된다고 좀 보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내란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고 무슨 염치로 지금 거기 대법원장실에 앉아 있습니까? 좋아. 아니 저는 이거 정말 참을 수 없고 조희대 대법원 때문에 이 나라의 사법부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사실상 쥐기현이를 누가 비호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좋아. 아 저는 조희대 이거 진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진짜 뚜껑 열린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죠 조희대가.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징계 조치라든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조희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그 이재명 후보 재판은 그렇게 아니 성격 나 그때 되게 급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기현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조희대 씨.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는 그때 성격 급한 사람인 줄 알았어. 왜 그래? 그러네요. 그렇잖아. 네, 9일 만에 정말 전대미문의 선고를 했는데 네. 지기현은 지금 몇 달 됐나요 지금? 저희 꽤 됐죠. 아니, 시간. 그리고 기간도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뭐 복잡한 일입니까? 일주일이면 그냥 충분합니다. 보고서까지 일주일 작성. 그러니까 이거 입장이 안 사법부를 나와.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어.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어쨌든 많이 좀 그 소강 상태가 돼버렸다는 게 그거 안타깝고 문제야, 맞아. 이거를 다시 지금 부검시키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박찬대 대표가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걸 넘어서서 저라도 이거 좀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올리고 확실하게 좀 공격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필요하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좀 기자회견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국회 법사위가 열려야 됩니다. 관련해서는. 이게 여론이 엄청 뜨거울 때는 그때 막 전국 법관 대표회 뜨거 해가지고 연다 맞습니다. 해놓고 여론이 쫙 약간 사그라드는 것 같으니까 아무 의견 안 내고 끝내버렸잖아. 끝냈어. 네. 검찰 독재 정권이요. 판사들이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립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땅땅땅 때려서 검사들 올린 거 다 판결해주기 때문에 성립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쾌남 정대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인생이 완전히 그냥 진짜 다 무너진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사법부 맞아요.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판사의 권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네. 지금 판사의 권위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사법부 지금 묻지마 실드치는 평론가들도 많거든요. 누구야? 그 이름 사법의 실명으로 독립이고 가. 나발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네. 과거에 인혁당도 대한민국 대법원이 그렇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게 된 거고요. 맞아요. 정대택 선생님 우리 쾌남 정대택 선생님 사건도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를 그냥 묻지마식으로 덮어주자 이거는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남근 판사라고 있었어요. 윤남근 판사.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분이 쾌남 정대택 선생 유죄를 때렸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모르실 거예요. 윤남근 판사의 부인하고 최은순의 동거남 김충식하고 같이 땅을 샀더라. 진짜 이거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말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레전드야. 몰랐어요. 이건 레전드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대해서 그 판사를 믿고 내 인생을 건 재판을 받는다? 있을 수 없죠. 네. 모르셨죠? 몰랐어요. 모르니까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미온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날 잘못 잡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계좌까지 나왔습니다. 네. 윤남근 부인 윤남근이 김충식 계좌로
돈을 쏜 계좌까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징계 사유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남근이는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반성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기현 부장 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당시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격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빠르게 하고 법제도 개선까지 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기현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 재판을 하고 있는데 또 여름이라고 휴전기라고 휴가도 간 것도 웃겨 나는. 그거 맞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란 사건인데 쉴 거 다 쉬고. 뭐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 솔직히. 조희대 지기현은요 언론의 도마에서 사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맞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맞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런 상황들을 봤잖아요. 네. 끊임없이 국민들 시선 안에 있어야지 딴짓을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기현이 그 시간으로 나를 바꿔서 재판한 거 있잖아요. 구속 취소 결정. 사실상 윤석열 풀어준 거잖아요. 탈옥시켜준 그렇죠.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조롱도 하고 놀리기도 하는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이거 저는 지기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거 정말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네. 한때 이제 우리가 그 많이 다뤘었는데 이게 막 연결고리가 좀 이렇게 좀 엉성하긴 해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때 넘어가 했어야 버렸어요. 되는데 넘어가 버렸어. 속상합니다. 네.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여론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근데 나는 좀 이 언론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요? 지금 굵직한 게 너무 많잖아. 네. 캄보디아 ODA 어마어마하잖아. 양평고속도로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등등 지금 너무 굵직한 게 많은데 대한민국 언론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김건희 목걸이야. 난 진짜 좀 이해가 안 가. 하도 이것만 다루니까 나도 오늘 이거 다루겠습니다. 네. 아니 하도 이것만 다루니까 내가 뭐 말지 뒤처지는 것 같아. 맞아. 캄보디아가 뭐 규모나 이런 건 어마어마한데.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건 거긴 인력과 품과 시간, 비용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거 그리고 뉴스가 쉽고. 이건 되게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것만 다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다루면 약간 뒤처진 것 같고 또 이거 안 다루잖아요. 그러면 얘 뭐 이상한 그 구멍가게 같은 데서 변호사 또 앉혀놓고 나를 또 씹어요. 이거 못 다루게 했다고. 했었지 그때도. 그때 하고 이제 안 하죠. 그래서 뭐 잠깐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 나토 순방 때 착용했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그런데 이 목걸이 하나 갖고 김건희가요 총 6번 말을 바꿉니다. 6번. 6번. 네. 제가 그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 목걸이를 딱 했어. 그러니까 이거 재산 신고가 안 돼 있었어. 500만 원 이상 재산 신고해야 되거든. 네, 근데 재산 신고 너 안 했어. 비싼 건데. 라고 하니까 첫 번째 해명 나옵니다. 현지에서 빌렸어. 현지에서. 요게 이제 첫 번째야. 1차. 그러니까 야 너 누구한테 빌렸어? 대가는 줬어? 이렇게 딱 들어간 거야.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해명이 이제 나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해명이었거든요. 네. 자, 대통령실에서는 장신구 3점 중에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네, 여기 이제 두 번째 해명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해명이 언제냐? 요 건과 관련해서 고발당했어요.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지. 윤석열 파면 되고 나서 2025년 5월에나 돼서 서면으로 또 이 관련해서 의견을 받은 거야. 서면으로. 세 번째 말이 또 바뀝니다. 김건희 쪽에서 지인에게 빌렸다는 이전의 대통령실 해명 있죠? 그건 사실과 달라요. 전 대통령실에 그런 해명 전달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인한테 빌리고 소상공인한테 빌렸다 뭐 이런 거 말한 적 없다 했지.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봤더니 최재형 목사 영상에 이것과 관련해서 맞아. 김건희가 한 게 있었어. 맞아요. 여기 이제 네 번째 입장 봅니다. 그렇죠.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목걸이는 저는 그게 얼마짜리일지 모르고 빌린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 건지 모르는데 해가지고 빌렸는데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샀다고 그러고 샀다고 그러죠. 지금 제가 입는 옷들 같은 거 다 완전히 국산이에요. 국산. 저는 제가 뭐 지금 사는 옷이나 이런 걸 다 전 다 이렇게 다 지금 제 카드로 제 돈 사는 걸 다 지금 전 다 해놓고 있거든요. 옷값이 비싸지도 않은 뿐더러 한국 소상공인한테 사는 거니까 전 그러니까 뭐 싹 다 거짓말이야. 그러네. 김건희는. 그러네. 자, 또 이제 입장 네 번째.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특검이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자 이제 또 다섯 번째 입장 냅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냐? 뭐 많아. 그거는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솔직히 맞다. 하지만 해외에서 모조품을 산 거다.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거인멸했네 이 여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야. 또 논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섯 번째 또 말이 바뀝니다. 내가 해외에서 모조품 사서 오빠에게 선물을 했고 그거를 다시 또 빌렸다가 다시 돌려준 거다. 증거인멸 아니라는 거야.
지금 6번째 또 맡겼지. 근데 이제 특검이 이거를 이제 살펴봤어요. 모조품인지 아닌지. 네. 결과가 나왔죠. 모조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특검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진품하고 모조품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모조품이 발견되도록 김건희 측에서 혹시 꾸민 게 아니냐 이 부분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싹 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게 그냥 다 거짓말이야. 뭐 조사 받아도 이름 뭐예요? 김건희. 거짓말이야. 김명신이야. 그냥 거짓말이야. 그냥 다 묻지도 마. 네. 김건희한테는 어차피 다 거짓말이니까. 묻지도 말래. 묻지도 마요.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어떻게 김건희 특검은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죠. 아 정리가 안 됐네. 아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김건희 친인척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특검에.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비상계엄 이후에 김건희 목걸이 같은 것들을 김건희 오빠 장모집에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빠 장모집에 간 거야. 특검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미리 세팅을 해놨다라고 지금 특검은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의심.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네. 김건희의 뭐 고모, 이모 이런 분들을 막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윤석열, 김건희를 많이 도와줬는데 보답이 없더라.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주위에서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온답니다. 네. 아마 그런 제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보일 수도 있고 역제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고. 근데 이게 뭐 거짓말을 워낙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서 저희 같은 이게 나이든 평론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느 게 진짜인지.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추론해 보면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토에 갔을 때는 진짜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뒤에 이제 말썽이 나니까 모조품을 구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드는데 네. 만약에 모조품이 국내에서 구입을 했다면 국내에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대요. 그래서 제조 연월일을 확인을 해보면은 네. 나토 갔을 때 진짜였는지 나중에 모조품을 새로 구입했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게 외국에서 구입했다면 해외 구입처의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된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목걸이 논란도 저거 신발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 드는데 샤넬 12켤레. 물론 뭐 거짓말 이거는 우리가 뭐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에요. 김건희는 그냥 인생 자체가 조작이에요. 노선 조작,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여론 조작, 뭐 잔고 증명 조작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 다 조작이야. 다 조작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조작까지. 예, 다 조작인데 사실은 아니 근데 저는 이 목걸이가 사실 통일교에서도 뭐 주고하면서 로비의 네. 대가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목걸이입니다. 덩어리, 그러니까 다른 목걸이긴 한데 네. 이 목걸이들도 덩어리로 보면 지금 YTN 인수 문제, 캄보디아 문제 이 더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관심에서 싹 사라지니까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김건희가 거짓말하면서 약간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봐라, 내가 네. 이렇게 해놓는 거에 언론이 또 따라오네. 맞아. 대한민국 언론 수준 내가 다 알고 있어. 또 그렇습니다. 던지면 또 따라붙네. 네. 전 이게 굉장히 불쾌해요. 불쾌해. 좀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우리 다 이것만 다루는데. 매불쇼 말고는 그렇게 본질에 좀 접근하는데 매불쇼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건데 그 전에 큰 거 많이 했거든요. 나는 진짜 이거 안 다뤘어. 다루기도 싫어. 난 다루면서도 지금 시간 아까워. 근데 모든 언론이 이거를 다 탑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안 다루니까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또 느껴질까봐. 저기 큰 게 많은데. 선거 전략에 나오는 목걸이는 생각하지도 마. 이게 딱 생각나네. 김건희 전략에 지금 약간 한국 언론이 좀 놀아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샤넬 신발 12켤레 깔아놓은 것도 이것도 조작이거든. 발 사이즈 조작. 260인지 뭐. 맞아요. 그게 난 솔직히 무슨 270이든 뭐 380이든 나는 관심이 없다고. 그 더 기분 나빠. 느낌이 신데렐라 게임 같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신데렐라로 극적이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직자윤리법 4조의 등록 대상 의무를 이제 위반한 거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아까 중간에 이제 진술이 한번 대통령실 관계자 진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진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원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 고발이 필요하다. 미증 관련해서. 미증 관련. 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목걸이뿐만이 아니고 저 이우한 화백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네. 봄다발이라든지 그게 의미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예. 사실은 이제 뇌물수수하고 좀 연동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있었다. 뭐냐? 20억 원 이상 하는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나왔다는 거야. 그 장모집에서. 장모집에서. 근데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 그림이 나와? 이 사람들은 그림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예화랑. 예화랑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가 그렇죠. 지난 대선 때 불법 캠프로 예화랑에 갔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예화랑 건너편에 또 건진법사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화랑을 빌려준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남매가 그냥 남매가 아닙니다. 다 의미 있는 남매였습니다. 남동생 김용식이라고 있습니다. 김용식. 남동생 김용식은 누구냐? 윤석열의 주례를 봐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였어. 그리고 김용식이가
인수위 비서실에 발탁이 됩니다. 맞아. 그리고 누나 김방은은 청와대 자문단 위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맞아. 이거 간단하게 보면 안 되거든.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김건희 특검이 예화랑 관련해서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계좌까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아. 이 뭐 간단치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것도 쓱 묻힐 뻔했는데. 네, 요거 보더라고. 다행이다. 너무 다행입니다. 불법 비밀 캠프. 네. 당시에 저희가 이제 고발을 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불법 선거사무소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알려진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고발하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이제 혐의가 짙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엄중하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까지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들 지금 예화랑 관련해서 이 부분 포함해서 조사를 빠짐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 선거 사무소는 국민의힘이 돈 토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25억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옛날에는요. 이 그림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로비 수단으로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자면 법인에서 그림을 구입할 수 있는 거야. 고가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오죠. 코인처럼 활용됐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렇죠. 코인으로. 네네. 예. 옛날 수법이.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이쯤에서 힘겨워하는 우리 이용 의원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하필이면 지금 새시대 이야기를 할 건데 하필이면 또 우리 이용 의원이 환경노동위에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새시대 이야기 노동 이슈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또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른 줄 알았어요 오늘. 그래서 근데 앞에 막 뭐 윤리특위 얘기하고 윤리특위도 중요하죠. 말씀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좀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룰까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재명 정부가요 국무회의를 그냥 통짜로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야, 이 한마디 좀 듣고 싶으면 다들 보셨을 텐데 한 1시간 반짜리를 통짜로 공개를 했거든요. 와, 근데 보면서 와, 나는 이 쫄깃쫄깃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못 보겠는 거야. 왜요? 국무위원들 혼날까 봐. 내가 불안해가지고 좀만 답변이 도는 것 같다 싶으면 막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뭘 물어보면 다 알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를 때마다 막 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손에 땀이 나더라고 나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그 최고위원회 이제 제가 계속 그 배석을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법률 사안 관련해서 법률위원장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면 뭐 하나하나 질문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스타일이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다 꿰고 계세요. 세세하더라.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그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두루뭉술한 게 없어. 네, 그냥 되게 구체적인 걸 질문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 뭐 이제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우물쭈물하면은 모른다고 하세요. 딱 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특징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어제 해라. 국무회의가 사실은 그냥 평소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네. 가감 없이. 근데 조금 저는 가혹하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왜요? 김용훈 노동부 장관 된 지 뭐 며칠 됐다고. 저는 그거는 다르게 봤어요. 그래요? 그 부분은 김용훈 노동부 장관하고 두 사람이 약속 대련하신 거예요. 그런가요? 예, 약속 대련해서 이른바 노동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될 때는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서로의 약속 대련에 의해서 이슈를 만든 거예요. 그런가요? 네, 제가 어제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짚고 싶은데요. 네네네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심입니다. 나도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나는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 내가 중도화 전략이라든가 친기업적이고 성장 정책을 쓰더라도 노동자들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본심을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력이 없는 장관들은 아마 도태될 거야. 못 견뎌. 라는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는데요. 절대로. 제가 그 장관님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두괄식으로 이야기해라. 이재명 대통령 두괄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말할 때 형용사 부사 쓰지 마라. 명사로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서류에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답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찾아와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제가 조언 드릴게요. 그럼 매부쇼랑 같은 시간인데. 매부쇼 이재명이야? 똑같아. 아니 어제 요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혁신처 최동석 그분이 사실은 그분이 나설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어제는 주제도 안 맞았어. 안 맞는데 손 들고 이렇게 하다가 말을 잘랐죠. 아니 근데 자기가 들어올 자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내용도
지금 실무적인 얘기를 지금 하기도 정신없이 막 티키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그래요. 탁탁탁탁 네. 실무적으로 진짜. 사람 이렇게 분야별로. 근데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를 하니까 야 이재명 대통령이 단만 얘기하세요. 그렇죠. 단만 얘기하세요. 단만. 바로 그냥. 근데 저는 제일 인상적인 게 역대 대통령들이 산재 문제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핵심이야. 집요하게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우리 사회 메인 의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끌어올리는 대통령은 저는 처음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대 이슈가 됐다는 맞습니다. 거.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네. 거.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SBC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끌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일단 놀랐고요. 그러면 언론들도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의제가 되는 거예요. 최대 이슈야.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도 노동 이슈가 원래 그렇죠. 노동자들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안 다루는 겁니다. 지금 노동 이슈 사람들 동접자 더 많이 관심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예. 들었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생각인데 아니 지금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저렇게 완전히 지금 다 지금 라이브로 하려고 하는 판에 정작 용산을 출입하는 대통령 기자실은 지금 누가 들어오네 마네 이걸 가지고 뭐 우리의 동의를 안 받았냐 뭐 참 많이 대비가 된다. 이게 두 가지 생각을 좀 네, 했습니다. 이따가 이상호 기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속 대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재인 실제 정부 약속한 건 아니고 보면 알죠. 서로가 느낌이. 그쪽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통하신 염화미소 분들이- 정도.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염화미소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 거고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업들이 민주당에 로비를 하니까 이게 법이 누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대로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중소기업이 이게 힘들다면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절충되지 않은 것을 절충하려고 하면은 법이 산으로 가요. 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신 거예요. 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진짜 한 편의 전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 면접을 통해 가지고 막 손에 좀 땀이 날 정도로 그쵸. 굉장히 좀 네. 보는 재미가 있었고 국무회의장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분이구나 네.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무원 사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처 간 칸막이 서로 핑퐁하면서 책임 안 지려고 노력하는 이 보신주의인데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칸막이를 다 부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천착하고 집착한다. 맞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고 네. 사실 보고서의 함정이 있거든요.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고서는 페이퍼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고서 띄워놓고 아예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잘해버리니까 네. 그쵸. 국무위원들이 이제 공부 안 해오면은 도태돼. 이제는 뭐 도태될 아니, 수밖에 도태돼.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시켜줘도 게. 못합니다. 근데 윗물이 바뀌면 아랫물도 바뀝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9월 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끼임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SPC 공장을 찾았죠. 네. 그랬더니 바로 이틀 만에 8시간 넘는 야근 폐지해버리고 그렇죠. 안전 강화에 600억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SPC에서. 예. 근데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속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포스코 ENC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명이 올해 돌아가셨다고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자 바로 포스코 ENC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제 함양 창녕간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저희 회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큰 심려를 끼쳐진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일이 없도록 사직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제 와서 네 번- 대통령이 나서니까 네 번째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무 그때도 사과 없이 없었잖아. 근데 이제서야. 공개적인 사과는 저는 못 봤는데요. 저도 못 봤어요. 뭐 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없었고요. 네. 저 사업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지난번 광명의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의 그 사망제 사건과 관련된 네. 그 동일한 그 회사고요. 그 아까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이랑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 국무회의에 임하는 어떤 그 자세라든지 준비하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으면 네. 이제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일을. 네, 그럴 것 이게 같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먼저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직을 걸으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그 결과물, 그러니까 수치가 일단 네. 사망제 수치가 이제 줄어들지 않으면 네. 실제로 직을 걸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네. 제가 고용노동 팀장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재해에 가장 많이 지금 방점을 찍고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국정 그 기조로 지금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산업재해 문제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일 이렇게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라고 하는 보고서 형태로 좀 대통령실에 지금 보고하려고 야, 이 진심이네. 네,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진심이야. 그 산업재해가 이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한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산재 문제입니다. 그 산재 보험 문제. 네. 아, 보험. 그러니까 보상 처리를 또 신속하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이제 보상 처리 시스템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재 보상 처리 기간을 매우 신속하게 하는 단축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 추진 과제로 지금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저희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을 네.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노조법 2, 3조. 네. 사실은 이 노란봉투법과 이 산업재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은 지금 산업재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건설 현장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하청 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과거는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하나오션이지 않습니까? 거제도에 하나오션이라는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한척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노동자들이요 원청 노동자가 30%대입니다. 60%대가 하청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청 노동자들의 이 산업안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명백하거든요. 근데 이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이런 산업안전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책임지는 거죠. 같이 대화하고 교섭하고 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하청 노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파업도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대화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이런 장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 노란봉투법이 대화 촉진법일 뿐만이 아니고 산업재해 예방법일 수도 있다. 아,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재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무조건 무슨 악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건 전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산업재해 수준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 전 세계 선진국 OECD 국가 수준에서도 가장 나쁜 국가 중에 선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사망사고 만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사고의 수치를 10,000명당 기준으로 이제 수치화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0.39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수치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이제 감축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네. 국정과제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줄이려면 일단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네. 근데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라는 게 추락, 떨어짐, 끼임 매우 후진적인 그렇죠. 재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사고가 났을 때 받게 되는 사용자들의 페널티가 이거를 제대로 예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는 예방을 위해서 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야 그럼. 경제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적합한 지적이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는 더 뭐냐면은 사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방 의무를 철저하게 부과하고 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재계에서는 처벌 만능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도요. 처벌 만능이 아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과 핵심은 예방입니다. 예방이야. 뭐라고 돼 있냐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 책임자한테 부과하고 있어요.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 현장 소장 정도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안 고쳐지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두 번째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무를 부과를 한 거. 네. 이 두 가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처벌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벌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방과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여기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해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뭐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 할 단계는 아니고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실제로 원청 대기업 재벌들에서 경영 책임자인 CEO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거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왜냐하면 잘못했다거나 자기가 책임지니까 그렇지. 일선에 엄청나게 이거를 지시를 해요. 네. 야, 이런 분들 문제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강구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네. 그러려면 비용과 인적 물적 조직을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져온 엄청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변화다. 네. 잘 이제 안착되는 시기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출근했다가 죽어. 그게 말이 되는 나라냐? 말도 안 돼.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이제서야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 한솔제지에서 사망했거든 노동자가 하루 지나고 발견될 정도야.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하니까 그 지금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안전 오늘 재미없다라고 한 놈 누구야 임마? 죽고 사는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는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AI 팩토리.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하고 육성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 르네상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노동관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경영자들이 사실 다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또 짜내가지고 짜내다 보니까 안전도 배려가 안 되고 장시간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인식을 좀 바꿔서 노동자가 행복해야 그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이제는 만들 때가 정말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사회가 좀 변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한솔제지 말씀하셨으니까. 한솔제지. 당시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30대 노동자고요. 입사 한 달 만에 수습 기간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끔찍하게 돌아가셨어. 네, 근데 이제 그 배우자분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실종 신고 해가지고 이제 확인됐어요 뒤늦게. 근데 사실은 그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게 안타까운 지점이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SK 쉴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과거 구 ADT 캡스 아시죠? 아, 네. 요 회사를 그 사모펀드가 인수해가지고 SK 쉴더스라는 상호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회사에 한 달 사이에 3명이 돌아가시는 중대재해 빈발 사업장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차장 CCTV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걸 모르고 밖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5시간 뒤에야 발견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산업재해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국 반열에 비춰보면은 굉장히 후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기도 하지만 이런 후진적인 상황은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국 반열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센서 하나 달면 해결되는데 진짜. AI로 센서 하나 달면 해결되거든요. 자동 방호 장치 뭐. 그런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항상 그 태클 걸고 부정적이잖아요. 그런 것과 윤리특위 6대6은 아니죠. 아시겠죠? 잘 들어가서. 아 그렇잖아. 아니 이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인 것이란 말이야. 근데 산업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토를 못 달아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토 달았다가는 큰일 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에 계속 토 달아왔던 것 아닙니까? 6대6은 아니잖아요. 6대6은 진짜 아닌 거죠. 진짜 아니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6대6이 뭐야 진짜. 6대6은 진짜 아니야. 6대6은 아니야. 수미 일관성 있어서 제가 최욱 앵커님 좋아합니다. 네. 갑자기 짐 챙기시더라고. 이거 저기 박진영 목소리입니다. 6대6은 진짜 아니에요. 아 이제 분위기 파악하셨군요.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저희가 외환유치 관련 그리고 최상병 관련 이 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다뤄볼까 하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많은 정보가 거의 대부분 부승찬 의원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분 또한 저희가 좀 모시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네. 부승찬 의원 자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이죠. 6대6은 아니죠. 6대6은. 아 진짜로?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특위 구성을 왜 해요? 하지 말아야지. 민심과 함께 지금 소신 있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당에 들어가서 저는 몰랐어요. 지도부한테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욕 먹으면 욕 먹으라고 그러지. 특위 구성을 왜 합니까? 국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눠요? 부승찬! 아니야. 왜 그러세요?
그냥 아예 죽이시는구만. 무슨 차? 아 지금 채팅 자신 있네.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아니 국힘하고는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위원정당 해산 하고 나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게 맞았죠. 왜 이렇게까지 훌륭하신 거예요? 짜릿해지네. 진짜 짜릿하네. 아니 이런 거에도 목소리 못 내요? 좀 들어가세요. 욕 바가지 먹는 거. 아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이러고 있어요. 그 왜 또 실명 걸어? 그왜 실명? 아니 지도부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모르죠. 나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아니 몰랐어요. 이분 더 자신 있어 주시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다음에 공천 받겠어? 저는 지역구고 수지구미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뭐 또 아니면 많은 거죠. 와 대박이야. 와이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겠다만 하지 뭐 하면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조금 뭐 결례가 될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우리 의원님 지난 총선 때 재산 등록 봤거든요. 아니 하지 마세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망가져서요. 그 얘기는 그게 자존심이 허락 안 하더라고요. 허락하네요. 이거 너무 이게 사실은 어머님 고지 거부를 못했거든요. 마이너스는 안 된다. 야 마이너스는 참아 못하겠다. 그래서 어머님을 포함시킨 거예요. 어머니 포함해서 아니 그래 인생 살아가는데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 깎으려고 하는 이분 왜 그 얘기를 그만해. 갑자기 사담이 나네. 더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장례 정리를 좀 하고요. 군대 다뤄야 됩니다. 군대 다뤄야 됩니다. 자. 저희가 우리 의원님 안 계시는 동안에 그 무인기 관련해서 좀 많이 다뤘거든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이 의혹은 정말 가장 끔찍한 의혹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드론 사령부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기 위해서 2024년 1월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를 했더라고. 24년 1월.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어떤 공모전이었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웃깁니다. 예측 불가하고 치명적인 소형 정찰 드론 전술 운영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상은 드론 사령부 예하 전 부대 무인기 이용한 다양한 작전 계획 수립 이렇게 공모전을 한다.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상작이 나옵니다. 수상작. 어떤 아이디어가 상을 받았습니까? 굉장히 참신합니다. 세 개 작품이 이제 수상됐거든요. 무인기에 페인트 담아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뿌리자. 이거 북한에서 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드론사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인기에 확성기를 달아서 평양 상공에서 K-팝을 틀자. 아파트. 평양 위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요상해요. 정찰 드론으로 삐라 뿌리자. 요거 전단이죠, 요거. 요거대로 이제 간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인이 이렇게 무너졌었나?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수상작. 뭐죠? 북한에게 발각되자. 이게 이 아이디어 공모 자체가 전부 북한, 한국이 한 거야. 니네 해볼 테면 해봐. 이거였죠. 그러네. 비밀이 아니라 다 뿌리고. 그러니까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정찰 임무를 하죠. 물론 폭탄 폭격 드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찰 임무가 주 업무죠. 우리는 정찰 카메라 다 뗐는데 뭐. 그러니까 은밀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조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력화 평가도 하는 거고. 근데 애초에 그런 거 없이 이게 소음도가 너무 큰 무인기를 평양 상공 16개 표적에 대해서 300m까지 하강해서 비행 경로를 짰다? 그럼 이거 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못 짚는 게 있어요. 언론에서. 못 짚는 게 뭐냐면 자칫하단 한미 동맹이 와야 될 뻔한 거죠. 그건 어떤 의미죠? 아니 북한이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한 측이 보낸 거로 인지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 공격을 해서 국지전이나 이런 전쟁으로 확산됐더라면 한미 동맹은 와야죠. 왜 그러냐면요. 당연히 드론 사령부는 평시 합참의 작전 통제를 받는 작전 사령부입니다. 그러면 작전 통제를 받는다는 거는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모한 작전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 동맹을 와해시키고 우리 군을 와해시키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작전 지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 평시에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런 평양 무인기 같이 위험한 작전은 항상 한미 간에 협의하에 진행해야 된다. 왜? 전쟁으로 갈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합사령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졌잖아요. 완전히 무모한.
그런 행위였으니까 만일 이게 정말 전쟁으로 비화됐다면 혹은 국지전으로 비화됐다면 우리 고립되네. 주한미군은 당연히 항의를 하죠. 아, 그렇죠. 고립돼. 네, 한미동맹은 깨질 수도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 아니 근데 한미동맹 그 신봉자들 네. 왜 이런 거에 분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왜 분노하고? 아니 제 한미동맹 신봉자는 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들은요 말만 동맹이지. 그렇지. 그냥 저 성조기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맹파리들이죠. 동맹파리. 팔아서 또 장사하는 정확한. 동맹파리뿐만 아니라 북한파리. 북한을 그렇게 혐오하는 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분노 안 해요. 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관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매불쇼에서 네. 유일하게 다뤘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인기 관련해서. 예. 무인기가 추락하거나 네. 큰 충격을 받으면 네. 비행 기록 장치를 싹 지워지게 하는 장치, 네. 디텍티드 크래시. 네. 이거를 보통은 켜고 네.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네. 일부러 끄고 작전을 수행했다. 예. 아 이거 매불쇼 나갔어요 어제. 제보자가 누굽니까? 박형광. 저희가 이제 팩트 체크하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제보 받은 거는 뭐냐면 네. 비행 장치 내에 저장 장치가 기체에 달려 있잖아요. 항공 장비에. 네네. 그러면 그 저희가 그 USB를 받았어요. 무슨 USB? 아니 저장 그 뭐예요? SD 카드. 네. 근데 이걸 약간 부서진 걸 받아서 복구하려고 여기저기 맡겼는데 안 돼갖고 거기서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 무인기에 들어갔었던. 그걸 받았어요? 네, 그거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럼 경로가 다 나오네. 아 그렇죠.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서 이거를 이제 복구하려고 맡겼는데 막 용산 전자상가에도 뭐 찾아가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복구가 잘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형체는 괜찮은데. 네, 형체는 괜찮아요. 근데 안에가 뭔가 좀.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전에 비행 장치에 있는 것들을 전부 삭제라는 거는 로그 기록 다 삭제했죠. 네. 그거를 이제 GCS라고 지상 저장 장치로 옮기면서 이제 증거 인멸을 하는 이런 것도 제보가 다 받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는 단계였죠. 어제 제가 못 봤습니다. 어제 매불쇼 나갔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어떤 언론에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였는데. 그렇죠.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온오프 기능이 있었다면 저희는 뭐 그게 있다고 부수 기능이 있다고만 들었지. 이게 정확히 어느 건지 뭐 이런 것들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외환죄를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직접적인 단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남겨놓는 거니까. 원래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없는 무인기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인기가 얼마나 많아요. 드론이. 촬영도 잘하고 뭐 4시간 임무 가능하고 우리 맞아요. 평시에 하는 것들 있잖아요. 농약 뭐 그냥 막 200kg 뿌리고 이런 거를 북한에 군사용으로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법과 절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참도 군형법상의 처벌 대상이에요. 그렇지. 합참까지. 왜냐하면 직무유기를 한 거니까. 이걸 막았어야 돼. 자 그리고 최상병 특검 잠깐 좀 가볼까 합니다. 그 윤석열의 그 경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런 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 중에서 이제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라는 것을 그 동안에 밝혔던 사람이 김태효, 이충면이, 왕윤종이, 임기훈이 이렇게 4명이었잖아요.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 추가돼요? 또 추가됩니다. 요렇게 조태용이까지. 조태용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사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상병 특검이 그 비와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 등이 사용했던 그 비와폰에 대한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상병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2023년 7월에서 8월 요 사이에 이 윤석열 김건희가 사용한 비와폰 통신 기록을 제출을 받았고 받았어요. 요 통화 내역을 지금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은 김건희가 누구에게 전화를 했고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야 대한민국 기자들 진짜 공부 안 한다. 왜요? 속보가 나온 거예요. 속보가 뭘로 나왔냐면 속보하면서 김건희 비와폰 사용.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나온 건데 그게 왜 속보야? 진작에 알고 있었잖아. 이 기록을 확보한 게 속보인데. 그렇지. 진짜 봐봐 이거 봐봐. 김건희도 비와폰 사용한 것으로 속보 와, 나 기자들 이렇게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순직해병 특검팀이 요 기록을 확보한 거고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왜 이걸 확보를 했겠어요? 그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 외압 의혹 그거 들여다보려고 한 건데 비와폰 사용 이거 뭐 옛날부터 나온 건데 이제 저거 속보로네. 이거 설마 막 다른 방송에서는 또 지금 속보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씨가 나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비와폰을 사용했다라는 속보가. 그리고 그 옆에 그 최진봉 교수 같은 분이 진짜요? 했을
했을 것 같아. 나 진짜 오늘 가서 찾아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긴데. 알고 있었던 건데 진즉에. 네, 아무튼 뭐 이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야 이제 이 최혜병 특검은 확실히 완벽한 성과를 내면서 끝낼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명현 특검이요. 진짜 예전부터 알았지만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걸 느끼고요. 또 저는 궁금한 게 그 여름휴가 8월 초에 나갔잖아요. 네. 저도의 통화. 이가 뭘까? 저도의 추억이 있었잖아요. 해군 장성들이 이제 뭐 저도 가서 막 눈물 흘리고 아니 해군 장성들이 이제 저도 가서 아주머니들이 장군 부인들이 이게 저도의 추억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사진을 이번에 또 김건희하고 때마침 그때 김건희와 윤석열이 저도의 여름 휴가를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용현이 무슨 통화했니 뭐 김계환이랑 통화했니 막 이런 얘기가 언론에 계속 나왔었어요. 그때 저도에서 어떤 통화를 했을까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이거 이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곧 이제 보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 나왔으니까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거나 적극적으로 그 임무에 거부했던 군 간부들을 특진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딱 내려버렸습니다. 네. 그 동안에 진짜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분들 이제 특진이 좀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예상되는 특진 대상자들. 저희가 한 분 한 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되는 특진 대상자. 그 영광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조성현 대령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바라바라바. 수방사 1경비 단장이었고요. 역시 육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ROTC 출신이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고 국회에 출동을 했던 지휘관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국회를 향하던 후속 부대를 향해서 서강대교 넘지 마라! 그렇지. 와, 그거 진짜 제일 중요했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어. 서강대교를 넘지 못하게 지시를 내렸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조성현 대령이 윤석열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윤석열이 탄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추억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그때 그 장면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진급 시켜야겠죠? 예? 진급. 뭐 국방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예.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정을 또 정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하더라고요. 예, 시행령을 정비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특진은 이제 전시, 뭐 사병 국가비상사태 때는 이제 특진이 가능하게끔 정 계급에 한해서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평시에는 이제 사실은 쉽지 않는데 쉽지 않아요. 특진 제도라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군대는 왜냐하면 또 이제 서열이 또 뒤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평시에는 또 뭐 전시 뭐 연평해전이라든지 이런 전시에 준하는 뭐 이런 사태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는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구나. 네, 근데 이번에 계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박정훈 대령 같이 이제 항명 수계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지조를 지켰던 뭐 이런 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뭐 전시 말씀은 맞는데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부에서 윤석열하고는 전쟁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걸 막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분들 다 이번에 뭐 규정도 바꾼다고 하니까 다 특진시켜서 앞으로 이걸 정말 선례로 남겨놔야 된다고. 아니 만약에 윤석열이의 계엄이 성공했으면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1순위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 걸고 막아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진급 어렵다고 말른 소리 하세요. 전시만 가능하다고. 아니 친위 쿠데타면 전쟁이라고. 대통령 지시사항이요. 그렇죠. 반드시 진급해야 됩니다. 제가 R을 했는데 어로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예상되는 특진 대상자 그 영광의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김문상
대령님입니다. 필승 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네. 수방사 작전처장이고요. 역시 육사 출신이 아닌 육군 3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매불쇼가 한번 다룬 바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국회로 향하는 707 특임대를 채운 헬기를 못 움직이게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3번을 불허했습니다. 맞다. 그러자 윤석열이가 뚜껑이 날아가서 화를 버럭 낸 거야. 그러자 박한수가 자기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박한수가 나 욕 먹었잖아. 그냥 통과시켜 해갖고 통과가 돼서 무려 40분을 벌게 한 47분입니다. 47분입니까 정확하게? 네. 47분의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한 정말 위인입니다. 네. 김문상 대령 충성. 김문상 좌천됐습니다. 기억나네. 좌천도 되고. 지금 좌천대 가 있잖아요. 야. 작전처장이 사실은 여기 작전처장은요 진급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였던 건 분명한 거예요. 육사 출신이 아님에도 작전처장을 한다는 건 상당한 거예요. 능력 있는 네, 능력 있었는데 이 그 헬기 이제 서울 여의도 상공 진입을 불허한 47분을 불허해서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 정작부장을 시킵니다. 정작부장을 통해서 이거 계엄사령부의 명령이다. 열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47분 버텼죠. 와, 그래 좌천됐어요 이분이? 네. 지금 그럼 어디가 있어요? 3군 사관학교인지 교육사인지 교육훈련처장인가 이걸로 가 있습니다. 3사관학교 교무처장으로. 교무처장. 네. 좌천됐습니다. 이건 좌천이죠. 작전처장 하다가 장군 진급도 하기 전에 진급 심사가 열리기 전에 쫓겨난 거니까 좌천입니다. 그럼 내란 이후에 그러니까 그 누가 쫓아낸 거예요? 김은현이 형 누가 쫓아낸 거예요? 어떤 내란 이유인데? 아니 내란 이유였지만 그걸 밝혀야겠네요. 어떤 놈이에요? 그건 제가 모르죠. 쫓아낸 그거 잡아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인사 그때 뭐 이진우도 살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윤석열로 보면은 진짜 가장 진짜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군인이야. 왜냐면요 안 그랬으면 국회 봉쇄야. 국회 봉쇄죠. 솔직히 성공 맞죠? 이 사람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얼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시민분들과 국회에서 보좌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엄군들을 맞닥뜨렸잖아요. 근데 40분 일찍 왔으면 이미 군인들이 먼저 와 있는. 당연하지. 그렇죠.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게 부당한 짓이라고 알더라도 막는 사람도 없고 내가 무슨 핑계댈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작전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본청 진입로를 막아버리면 후문하고 진입로를 막아버리면 끝나지. 그냥 끝이에요. 끝이지. 이미 끝난 거죠. 아니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막 담 넘고 들어갔잖아요. 네. 국회 안으로 영내로 담 넘고 들어갔듯이 이 본청은 정말 이렇게 막기 좋잖아요. 봉쇄하기 너무 좋지. 그 문은 딱 2개인데 좀 완전 막혀버리는 거니까 만일 일찍 김현태가 이끄는 707이 왔다면 김현태 너는 진짜 한번 나한테 걸려라 임마 이 자식아. 김현태가 이끄는 707이 미리 도착했더라면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예. 아니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우리가 김문상 대령님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었고 솔직히 몰랐지. 아니 솔직히 방송 두 분 다 많이 하시는 분인데 김문상 대령님 다룬 적 한 번도 없지. 솔직하게. 저는 좀 죄송해요. 나가 너 나가 자식아. 그러니까 진짜 죄송한 게 아니 이분이 그러니까 헬기를 통제하신 분인 건 저는 알았는데 이 성함을 몰랐어요 제가. 그게 너무 죄송해요. 김문상 대령님. 이제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얼굴은 진짜 그러니까 맞아. 이제 빨리 준장 진으로 가셔야지. 바로 가셔야 돼요. 아 이거 2계급 특진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지시사항이요. 아니 이분은 해드려야 될 건데 2계급을 진짜. 나라를 구한 영웅들. 나라를 이순신 장군이랑 뭐가 달라? 내가 또 오바예요? 또 오바야 내가? 왜 저한테 얘기해? 내 또 오바야? 대한민국 국민 몇 명을 살린 건데 또 오바야 내가? 이거는 맞는 말. 김문상 대령님 육사 출신이 또 아니더라고. 김문상 대령님. 한번 제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진짜 아니 쟤 또 오바라 그러네. 아니 뭐 나는 오바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맞아요. 네. 방금 근데 다 비육사 출신들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예상되는 특진 대상자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김현기 대령님 전진.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중령이에요, 중령. 중령. 미리 특진시키네. 야, 이분은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더라고. 그래요? 이분은 특전사 1공수여단 1대대장이고요. 정말 이력이 특이합니다. 왜요? 병으로? 예. 간부사관 출신 2등병으로 시작했어. 그래요? 2등병으로. 2등병. 이 대단한 거예요? 네, 간부사관이니까요. 병사로 갔다가 이제 장교 시험 봐서 장교로 가고 그래서 또 1공수 여단 이 특전사의 꽃 아닙니까? 거기에 대대장까지 대단한 거예요? 올라왔으니 얼마나 힘들게 왔겠어요. 힘들게 온 거야. 힘들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 소신이 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모 출신 모 학교 출신처럼 뭐 그냥 관계 속에서 그렇지. 그게 아예 이런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더 뭐 3, 4관 학교나 그다음에 아까 ROTC도 있었지만 없어 선배가. 아예 없죠. 그냥 나 같은 거야. 완전 정글. 아니 비유를 하셨어. 거기라도 감정이입을 왜 진짜 표정으로 같이 버무려 또 지금 저분 쫙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김영기 중령님이 얼마나 꼿꼿한 분인가. 네. 영상 법정 영상이 없고 예, 법정에서 얼마나 정말 그 대단한 또 기백을 보여줬는지 잠깐 좀 엿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국회 병력 투입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당시 이미 병력은 흥분돼 있는 상태여서 제가 끄집어내라 했으면 그대로 이행했을 것이지만 이행할 생각이 없어서 지시하지 않았다. 자, 근데 이 발언을요 윤석열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재판에서 한 거예요. 내란 재판에서. 그리고 아까 최욱 앵커가 말씀하신 이등병으로 시작해서 23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켰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 윤석열 앞에서 했습니다. 윤석열 거를 윤석열 면전에다 대고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야, 요건 뭉클하더라. 뭉클합니다 정말. 저에게 항명이라고 한다면 항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됩니다. 와 미친다. 사람 미치게. 너 김영기 다룬 적 있어 없어? 이건 맞습니다. 김영기 선생님은 많이 다뤘는데 또 들으니까 또 감동이 2배 3배 더 오네요. 김문상은 왜 안 다뤘어? 얘기해. 김문상. 우리 김문상 대령님 2계급 좀 올려드리는 거 안 되나요? 그렇지. 솔직히 김문상 대령 아니어서 몰랐을 뻔했다니까. 근데 안 알려졌어요 진짜로. 안 알려졌어. 너무 안타깝네 진짜. 김문상 대령. 야 근데 이것도 진짜 대단하신 게 진짜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병력들도 흥분돼 있는 상태여서 야 그냥 해 하면 했을 거다. 무조건 해. 근데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 대단하신 분.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안타까운 군인 한 명이 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현 일공수 여단장. 그러니까 직속 상관이죠. 맞아, 직속 상관. 그래서 복귀해 갖고 그 동안의 기록 지우지 마라. 맞아. 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멘트 날렸던. 이게 이 일공수 여단장하고 일공수 대대장이 좀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거기는 보직 해임 됐어요. 그 일공수 여단장은 어찌됐든 국회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막 통화하는 거를 그러니까 나 오늘 그래서 뺐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지시를 좀 했더라고. 아니 특진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군의 사기 차원에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특진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보직 해임 됐으니까 사법적인 처리 대상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영웅은 아니에요. 영웅은 아닌데. 영웅은 아니더라고. 이제 사후 조치를 그나마 양심에 맞게. 그러니까. 김현태와는 결이 김현태는 다르게. 이거는 진짜 결이 다르게. 네. 결이 다르게 부하들을 살리려고 한 거는 있었다. 이런 점을 조금 그래도 말씀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랬나요? 그게 뺐어. 아니 특진 대상은 아니라니까요. 자꾸 저 로비 하시는. 아니 로비가 아니고 특진 대상. 여기 자꾸 아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뺐어. 아니 진짜 일부러 뺐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은 맞아요. 그래서 고마운 분은 맞아. 근데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거 다 갈라서 제대로 살 말르듯이 정확하게 이거 신상필벌 좀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 나름대로 또 요건 뺀 겁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특진 날 사람들은 특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형사 처벌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보여요. 명령에 의해서. 명령. 거기까지 갔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이거 북한 활동이라고 알고 갔는데 707 특임대 대부분이 장병들이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알았지. 김현태 빼고. 김현태는 이걸 가만두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결국은 군이 와야 되는 겁니다. 댓글에 최욱이 저 꼴같이 네가 뭔데 빼고는. 여러분 저는 공신력 없어요. 그냥 혼자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물론 박정훈 대령은 여기와 관련이 없지만 이번에 군인사법 시행령 때문에 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이게 중요한 지금 출연자가 있는데 지금 가셔야 된다고 해서 빨리 지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앉아 계세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뤄볼까 합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된 이상우 기자 너무 열정이 앞섰을까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방송 출연했을 때 그랬죠. 다음 출입처는 구치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근거가 있느냐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아 그럴까요? 네. 네. 저도 일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승찬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니다. 아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섭외가 쉬운. 진짜 어려웠어. 예, 부승찬인데. 부승찬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민. 자 이상우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상황 정리를 잠깐 하고 네.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섭외한 이유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뭐 기자단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과연 이 타당한 거냐 그 얘기를 들으려고 모셨고 그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어디서도 듣지 못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열정이 과하셨는지 나 오늘 큰 거 들고 왔어. 그러더니 뭐 생각지도 못해 주머니에서 막 꺼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던진 게 뭐였냐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는 장면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 녹화였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녹화라고요? 제가 3번을 물어봅니다. 네. 3번 진짜 녹화였냐? 그거 만약 사실이 아니면 다음 출입처는 구치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영상 기자가 녹화에 송출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매불쇼의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KBS가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상우 기자의 주장에 대한 KBS 반박문 중 일부만 잠깐 좀 보고 갈까요? 네, 계엄 선포 담화문 발표는 대통령실 전속 촬영 담당 공무원이 촬영하고 KTV가 송출한 것이다. KBS는 타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수신을 받았을 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KBS 입장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이거를 반드시 정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상우 기자님 이제 단독 플레이입니다. 맞습니다. 그저께죠. 저희가 밝힌 내용의 핵심 사항은 지금껏 KBS의 생방송이 아니라 계엄 포고는 녹화 방송이었다. 녹화였다라고 하는 게 3번 물어보신 내용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녹화였습니다. 녹화였으면 녹화였던 거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녹화라고 KBS도 인정을 했잖아요. KBS가 인정했어? 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 여태까지 KBS가 지난 7개월 동안 계속 시민사회와 정부 그리고 특검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 뭐였냐면 지금 지난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특검에서 공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시간 전에 KBS의 계엄 방송을 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윤석열이 10시에 KBS 생방송이 있다라는 취지 언급을 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으로 특검에 지금 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시죠? 네. 그리고 김용현, 문상호 등도 10시에 특별 담아 있다. 그러니 KBS가 이미 계엄 2시간 전에 어떤 식으로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의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와 관련해서 KBS가 제대로 과정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심지어 여태까지 도와 모든 언론에 당일 계엄 방송은 KBS에 의해서 생방송되었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단 한마디 저 부분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 설명이 없다가 매불쇼에서 저를 뒤늦게 불러가지고 최초로 물으시기에 녹화냐? 녹화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지속된 정황이 계속 KBS를 가르치고 있었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K가 송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KBS가 녹화 방송을 찍고 송출했구나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추론을 했고 그거 이제 추론이에요. 네. 그런데 그 추론과 관련해서 보도가 되니까 KBS가 처음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준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 보면 KTV 그러니까 담당 전속 촬영 카메라 공무원이 촬영을 하고 KTV가 녹화된 녹화본을 송출했고 KBS와 다른 매체들은 그냥 수신받아서 그건 튼 거다 라며 최초로 녹화 사실을 매불쇼에서 방송하니까 7개월 만에 실토를 한 거예요. 그래? 홈런이네? 그러니까 녹화라고 세 차례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녹화예요. 그게 본질이었어. 그게 본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디테일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건 이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정정하고. 저희 방송에서도 정정해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성스러운 매불쇼의 전당에서 제가 추론 착오로 인해서 더럽혀드린 점은 실수인데 제가 사과드리고 KBS 측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하나 있다면 제가 전폭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강력범죄는 저희 쪽에서 또 다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녹화예요? 근데 녹화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게 생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계엄 시작과 끝에 대한 시간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방송된 시점으로 해서 계엄 시작됐고 네. 계엄 종료된 건 다음 새벽 4시 27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녹화라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녹화요? 누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녹화를 시켰고 그걸 송출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되게 중요해지죠. 그걸 받아서 어떻게 방송하기로 결정했는지 각 방송사들도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만 더 저희가 요거는 다 팩트로 확인된 자료를 공개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잠깐만 요거 그건 이제 잠깐만. 네네. 그러면은 KBS는 이게 녹화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네요. 알고 있었죠. 7개월 전부터. 근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 경로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근데 왜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물론 매불쇼가 뭐 영향력이 지대했어도 되지만 왜 저렇게 KBS가 강력하게 반발하는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란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상민이가 꼬린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민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란의 밤과 관련된 진술, 중요 진술이 22시, 밤 10시에 KBS 생방송 할 거다라고 하는 취지로 윤석열이 반대하는 국무위원들한테 야 이거 10시에 KBS 생방송 잡혀 있어.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했고 네. 그리고 김용현, 문상호 등도 유사한 진술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KBS가 조사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 뜨거워라 부랴부랴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동선도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겠네. 미리 찍어놨으면은. 이게 너무 중요해 보이는 게 시작점 자체가 지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알고 있기를 뭘로 알고 있었냐면 국무회의 다 모였는데 대통령은 이제 계엄 선포하러 그 방송을 이제 생방송으로 전제를 했으니까 하면서 나갔다. 그러면서 뭐 2, 3분 안에 뭐 5분 안에 끝났다 뭐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생방이 아니고 만약 녹방이라 그러면은 그럼 대통령 나간 건 맞잖아요. 그럼 나가서 또 어디를 갔지? 그럼 이걸 또 미리 찍었다 그러면 누가 알고 있었지? 그럼 계엄의 시작점은 어디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재설계를 이거는 좀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여태까지 그런 사실을 다 뻔히 보고 있으면서 KBS는 단 한마디도 스스로 진실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우리 체육 삼촌이 나서서 이걸 질의하니까 그걸 가지고 득달같이 아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찍은 거 아니야라며 뒤늦게 지금 수세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고 근데 기자님 그 KBS 입장 다시 좀 띄워주시면 이 명시적으로 녹화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찝찝한 부분이 자 있습니다. 일단 네. 중계라고 하는 것은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촬영과 송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방송 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생방송입니까? 네. 예, 요거는 생방입니다. 왜 생방이죠? 촬영과 송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물론 뭐 타임 딜레이가 한 1, 2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거는 대통령실 전속 촬영 기사가 촬영하고 난 것을 여기 촬영하면 요즘에는 카드 있죠. 네. 요 카드를 KTV 디스크를 KTV 송출 담당 PD한테 넘겨주고 그 KTV 송출 담당 PD가 요거를 가지고 KTV 중계차였는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송출 장비였는지 거기다가 넣어서 눌러서 방송사에다 송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저기에도 딜레이 타임 시간이 이미 많이 지속되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강유정 대변인한테 과거에 KTV가 공문을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란의 밤에 KTV 너희 행적에 대해서 보고해 라고 하니까 강유정 의원실로 당시에 5시 52분부터 대통령실이 KTV에 공문을 보낸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KTV한테 최초의 생방송 하라고 지시했다가 6시 2분에 10분 만에 그러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그랬다가 6시 10분에 니네 우리 전속이 촬영할 테니까 너희들 와서 송출만 해. 라는 공문이 있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10월 3일에. 네. 우리 강유정 의원 시절에 받아놓은 게 있어. 근데 저는 6시 10분 그러니까 내란 개시 4시간 전까지 애들이 이제 보낸 공문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KTV가 송출만 했는지 전속이 찍고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확인을 해도 이미 다 사라진 사람들이야.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보를 K로 받았어. 연장선상에서 KBS일 거라고 추론했던 것인데 그건 실수입니다. KBS가 확인해 준 겁니다. 실제 공문대로 이행이 됐음을. 야, 근데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마지막까지도 KBS는 약간 좀 애매하게 입장을 냈다고 봐야겠군요. 근데 실제로 이 녹화라는 것과 뒤늦은 송출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됐죠.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나요?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아니었다는 게. 네. 자, 그러면 제가 계엄 해제 방송도 생방송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계엄 네, 제가 그 모니터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화면이 있을 겁니다. 요게 맞아요. 아마 이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못 보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기억나. 원래 요 화면이 어디 있던 화면이냐면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당시 새벽 4시 27분까지 우리는 잠 못 잤죠. 네. 1시쯤에 해제가 결의됐는데 3시간 반 넘게 청와대 대통령실 입장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기다렸죠. 발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4시 27분에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건 MBC 캡처인데 우하단에 갑자기 이제 그 청와대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른쪽 저런 게 뜹니다. 다시 원래 사진 보여주시면 저런 게 떠요. 저 뭔가 봐서 제가 이게 방송 생방 화면이었어요. 그렇죠. 그 분할로 국회 요 실수로 큰 화면은 국회고 오른쪽 작은 화면은 대통령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잠시 뒤에 대통령실에서 뭐 발표가 있답니다 하고 넘겼는데 저런 화면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게 쫙 있는데 이게 뭐냐면 촬영 기자의 촬영 그 전속 그 저장 장치에 있던 자기가 찍은 영상들의 썸네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 1분에 당시에 그 왜 저 모 국가 정상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촬영했던 거야 오전에.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탄. 저분 봉변당했죠. 네, 오전에 촬영했던 영상들이 있고 쭉쭉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바로 기자회견, 해제 기자회견의 영상 동영상 썸네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찍은 분의 저는 그 썸네일이라고 보는데 전속 카메라맨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오른쪽 아래 보면 요 타임 코드가 0325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타임 코드는 촬영자가 임의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 보시면 04 디셈버 2024 0316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게 요게 지금 바로 이 연 시점이 바로 24년 12월 4일 새벽 3시 26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제가 오늘 카메라 기자들한테 저걸 다 보여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카메라 기자님들이 저거는 3시 26분에 촬영된 영상의 썸네일로 보인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겸해졌는 4시가 넘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1시간 전에 찍었다는 3시 26분에 저걸 녹화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해놓고 뭔가 그 수습을 했구나. 2차 계엄을 할까 말까 그런 시간을 벌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저런 그 썸네일 모니터가 그 계엄 시작 영상에도 있을 거라고 제가 그러니까 계엄 선포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조금 애매한 게 있지만은 계엄 해제 영상은 녹화인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었던 게 지난번에 방송 때도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계엄 해제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집에 가서. 근데 저 화면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뭐야? 그랬구나. 뭐야? 이거 그러면서 다시 틀어졌나? 막 그랬을 거예요. 리플레이. 네, 리플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미리 찍어놓은 거 아니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해제 쪽은 생은 아니 해제 쪽은 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오늘 KBS가 고맙게도 저게 생방송이 아니었음을 확인해 준 겁니다. 아니 그럼 실제로 우리 기자님이 KBS에게 직접적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KBS 기자분들이 당시에 출입하던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간접적으로 제가 여쭤봤는데 아니 그 이번에 그 입장을 낸 주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입장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요 입장을 낸 주체가 있을 텐데 이것은 녹화를 확인하는 입장문이라고 봐도 되느냐? 라는 질문이 한 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조금 확실하게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 이제 30년 동안 공중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거는 그냥 녹화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볼까요? 별도의 해석이 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정정 또는 뭐 팩트 체크 시간이었고 지난번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상우 기자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정정이 있었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정을 한 마당에 저와 관련된 악의적 보도도 정정이 되고 있다. 오늘 핵심은 정정으로. 정정. 한국일보가 정정 기사를 냈습니까? 먼저 한국일보가 자신들의 기사가 잘못됐다. 이상우 기자가 올린 영상도 아니고 발언한 사실도 없는 것 가지고 이상우 기자가 마치 대통령실 기자단을 때려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바로 잡는다.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랬어요? 저 되게 프렌들리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평상시 제가 공격적으로 기자단에 대해서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봤대요. 봤다고 봤는데요. 이거 기자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나 봐요. 그리고 다닌 건 사실이었군요. 어제 언론 개혁을 30년 동안 보여주죠. 당연히 내가 한 줄 알았대. 편견이 이렇게 무섭다. 언론 개혁을 나 하긴 하는데 은밀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정정 보도를 한겨레도 한겨레 이렇게 바로 잡아 뒤늦게나마 바로 잡아줘서 다행이고요. 일단은 기자실에서 기본적으로 여전히 지금 뭐 대통령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특히 뭐 어제 조금 전에 이야기도 나누셨지만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직접 이제 언론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 시민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언론들이 중간에 장난질을 많이 치고 있다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런 장난질에 재발이 저려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대단히 좀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특히 사실 기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마 우리 민동기 씨 잘 아실 텐데 기사는 안 무서워요. 기사는 팩트가 있어야 그래도 쓰니까. 근데
기자단이 유지되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네. 정보 보고라는 거예요. 정보 보고. 정보 보고. 네. 그 정보 보고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출입 기자들이 나가 있으면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게 특히 이제 SBS 같은 경우 특히 정보 보고 가지고 막 상당히 기자를 평가하고 막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시시콜콜한 내용부터 다 올려요. 회사로. 네. 최욱 앵커랑 저랑 네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 아, 다 하잖아요. 그게 그거를 정보보고야?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고 기사로는 안 써요. 근데 기자들은 정보 보고를 통해서 워딩의 구체적인 것까지 다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눈 것들에 대해서 네. 어제 누구랑 뭐 먹었다. 술자리에서 어떤 애가 와이담을 그런 게 했다. 있어요. 그런 거. 맞아요. 다. 근데요.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올라가면은 오늘도 최욱 씨는 정치인과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런데 집에 가다 포장마차 앞에서 누구 만나서 잠깐 소주 한잔 했대.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다음 날이면 SBS 전체 퍼지고 이제 SBS 특정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또 옆으로 다 퍼져요. 와, 언론사에. 무섭네. 그게 이제 그 일부가 밭글로 재가공되고 그렇죠. 뭐 정치권 뭐 저 정보기관 대관 기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를 비롯해서 뭐 우리 박형광 기자나 우리 장윤선 기자, 장윤선 씨나 매일매일 우리가 다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몸 조심하자. 네. 밥 먹는 거 우리 근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보부가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되게 무서워요 기자들. 그래서 여하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출입처가 기득권의 아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로. 네, 거기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무섭네. 그 사람들 하나하나 정보보고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세평을 구성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사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네. 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찌라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직에 딱 나가게 되는 순간 그때 그거를 확 풀 수도 있는 거고. 와 무섭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검찰 시스템이네. 되게 무섭죠. 그게 캐비넷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캐비넷.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말하지도 않고 제가 올리지도 않은 영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일단 돌았던 거야. 정보 보고. 그러니까 기자단 정보 보고에. 그러다가 우리 한국일보 기자님이 확 밟아버린 거지 기사로. 그러니까 나머지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걸로 결국은 이제 홍보수석까지 불러내고 막 그랬던 것인데 일단 그러니까 그 정보 보고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기자단의 이해관계가 저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지 항상 상존하면서 권력 감시라는 미명하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끝으로 뭐 입가심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자님의 후배 이야기 잠깐 하면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어제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후배 이야기니까 입가심 후배 그냥 간단하게. 네. 야당의 청문위원 배현진 의원님께서 아주 그냥 칼을 단단히 갈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의원 아주 강력한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네. 칼을 제대로 갈고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칼을 휘둘렸는데 여기 이제 나를 딱 치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을 너무 했는데요. 갈았나? 네. 그 영상을 그냥 재미로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후보자님, 자료 제출 되게 쉽게 하시네요. 상임위장 여기 청문회장이 장난 같습니까? 장관 제안 받았을 때 좋으셨죠? 후보자님께서 첫날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보도한 기자에게 우리 딸이 학교에서 상위 15%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기죠.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곳에는. 네, 그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고 웨이브 미디어가 설정한 그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배소정 씨 이거 참 민망합니다. 하필이면 또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얘기한 거는 소정의 선물 그 소정인가? 아니야. 뭐야 그 아예 그 단어 자체 뜻을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거야. 그냥 그 소정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선물을 드리겠다라는 뜻인데 그동안에 배현진 아나운서님은 소정의 선물이라는 것은 약수한 선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봐. 아예 그냥 잘못 얘기. 적을 소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나 봐. 사실 저도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기자 초년병 시절 때 외부 칼럼 이렇게 이제 챙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같은 걸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정의 원고료를 뭐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도 그때 초년병 때는 소정의 원고료니까 아주 약수한 원고료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선배가 이런 무식한 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20대 때. 20대 때. 예를 들면 이런 거가 그러면은 심심한 사과를 심심. 그거 맞아.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전반적인 톤이 화를 내는 톤이었기 때문에 앞에 칼을 너무 요게 조금 망신이라는 거죠. 예. 시작할 때 너무 뭐 장난 같으신 뭐 이런 지금쯤 연배와 이런 지위를 고려했을 때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네. 요즘 막 들어온 우리 신입 아나운서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 아나운서라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신입이라면. 근데 뉴스데스크 앵커까지 그렇죠. 오래 했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재선은 이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고도 재욱 씨 은근 신경 많이 쓰시니까 스스로 단어나 맞춤법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과심 차원에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튼 그 KBS가 촬영한 것이 아닌데 KBS라고 전달된 부분은 100%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걸 저희가 바로잡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시 박장범 사장이 아니었다. 또 추가해야 돼요. 박민 사장 체제였는데 일주일 뒤에 사실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정정하고 앞으로는 좀 조금 더 삼촌 미안해 위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상호 기자님 관련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정정보도 했지만은 이런 정정보도 원래 사과는 같이 안 싫어요? 사과 싫었겠지. 없어요. 바로 잡습니다가 끝이던데. 바로 잡아. 최욱 씨만 제일 많이 사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진짜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KBS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KBS 당시 박민한테는 사과 안 드립니다. 너가 나 잘랐잖아. 박민이. 그렇지, 그건 구별해야 돼. 너가 임마 나 끝인사도 못하게 했잖아. 4년을 데일리로 한 방송인데.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교양 프로그램을 인사도 못하게 했잖아, 박민이. 야, 이거 구별해서 가야 돼. 더 라이브. 요거라도 하고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나는 근데 심지어 내가 일부러 언론 인터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뭐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쫓겨날 것 같다. 하지만 뭐 거기가 뭐 내 자리도 아니고 나는 프리랜서니까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나갈 거다라는 걸 일부러 딱 바꿔놨어. 근데 나는 마지막에도 내가 뭐 이렇게 밖에 이런 거 안 하려고 나는 언론 인터뷰 해놨다고. 오히려 기분 좋게 하려고. 이게 더 행복해 보일까 아니면 이거 연습을 다 해놨는데 박민 너가 나 끝인사도 못하게 했잖아 임마. 자식아 4년 데일리 방송 자식아. 내가 MBC에 임마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갔어. MBC 라디오. 내 MBC 라디오 들어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 MBC에 뼈를 묵겠다 그랬어. 그런데 뭐라 그랬지? 나보고 신인상까지 줬어. 그래서 다음에 좀 계속 잘해달라고. KBS 연락 오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KBS로 가면서 나 연체 동물이요. 나 뼈 없어. 배신자의 최후. 박민희한테는 사과 안 합니다. 그래 뼈는 이장할 수 있다고 했었나? 맞아. 묻긴 묻었어. 그 와중에. 그래서 내가 나갈 때 요 뼈 들고 가는 친구까지 이렇게. 내 MBC한테는 미안하지. MBC는 미안하지. 그렇죠. 하지만 박민은 아닙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방광 이슈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길게 했네요. 4시 20분이네요. 4시 20분. 길게 했는데 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단 한 명도 나가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은 분들이 21만을 끝까지 채워줬어. 그러네. 야, 너무 감사하다. 근데 좋아요는 평소보다 더 낮네. 이거 좋아요가 원래 6만 정도는 그래도 찍혔는데 5만 2천. 여러분 좋아요 왜 안 누르시지? 오늘 좋았는데. 좋지 않아? 오늘 쫙 이렇게 흐름 좋고 의미 있고 5만 3천. 좀 아쉽네요. 뭐 어디서부터가 이게 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무튼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상황이 동골 쇄신해야죠. 뭐 저희에게 또 책임이 있겠죠. 잘못이 있고 한번 좀 처음부터 한번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가 안 찍히는지. 이 뭐 어디부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6만 2천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많이 여러분 다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좋아요만 쫙. 6만 2천으로 여러분 뭐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6만 4천. 6만 6천. 왜 근데 시간 텀을 주고 누르시는 거야? 왜 한꺼번에 누르세요? 왜 이렇게 그 시간 텀을 줘? 그럼 누르시면 될 텐데 그 이상들 하시네. 좋아요 한 번씩 쫙 눌러주시고. 신인규.
김문상 대령 안 다뤘지. 김문상 대령. 제가 정말 참 죄송하고 진짜 너무해. 네, 우리 진짜 김문상 대령님 꼭 기억하는 마음으로 네. 또 매불쇼 네. 너무 좋았으니까 네. 좋아요 또 한 번 네. 눌러주십시오. 제 영어 이름은 신라이크입니다. 아 신라이크. 신라이크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김문상을 왜 안 다루는 거야? 네. 김문상. 아니 진짜 우리가 김문상 대령 덕분에 살았다니까 실제로.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거 치고는 진짜 너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어. 김문상 대령. 여러분 이거 좋아요 7만 만들어 주셔야 모든 분들이 지금 화장실에 다 좋은 일입니다. 예, 모두가 좋은 일이 되려면 지금 7만 안 찍고는 안 끝납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끝난다는 거 아실 텐데요. 성격이 있는데요. 메디칼 이슈가 지금 지금 방광수계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말이죠. 73,000.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